2024년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퍼지며 반한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태국 유튜버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후진적이고 태국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적이라며 비난을 했죠. 태국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문제 삼았어요. 한 태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왕복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했음에도 입국이 거절되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 글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00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태국 내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었고 심지어 태국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시 검문하겠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태국인들은 이런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면 한국이 먼저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한국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라는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결국 이 사태는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오만한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여기 그 부메랑에 직격탄을 맞은 태국인 중 한 명의 사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일인지 사연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나타폰입니다. 2024년 우리 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어요. 외국인 투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방콕의 거리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제가 경제학과 3학년이 된 이때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새로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태국 관광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한국의 발전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체계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곳곳에 있는 첨단 기술들. 그때는 한국이 정말 부러웠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경제학과에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시각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나타폰, 넌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중국 유학생 리밍이 던진 질문이었죠. 우리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시아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세운 업적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봐봐.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잖아. 왕웨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끼어들었어요. 여기 봐. TSMC의 기술력이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어차피 대만은 중국의 일부니까. 삼성, 그들도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TSMC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가 조금 불편했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내지 못했죠. 대신 TSMC는 대만 기업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타폰, 넌 아직도 몰라. 대만은 우리의 일부 성일 뿐이야. 그들의 기술은 곧 우리의 기술이라고. 리밍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맞아. 이제 태국도 중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때야. 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봐봐. 중국의 투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태국 경제를 이끌어갈 거야.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의 태국 투자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중국 기업들이 세운 고층 빌딩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봐봐.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얼마나 쓰는지 알아? 리밍이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명당 소비액이 한국 관광객보다 2배 이상 높아. 이게 현실이야. 이런 대화들이 쌓여갈수록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도 변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탄 총리의 발언이었죠. 우리 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을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 더 이상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들이 캠퍼스에 가득했어요. 블랙핑크의 리사를 좋아하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경제학도로서 보면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2024년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대부분은 중국 자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타폰, 너도 이제 경제를 공부하니 알겠지만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과거 한국이 우리 태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니?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파트너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만 경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란다. 신뢰, 기술 이전,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중국 관광객들은 고급 백화점과 호텔을 가득 메우고
중국 기업들은 방콕 곳곳에 새로운 빌딩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셨죠. 태국은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협력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퇴직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관광청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는 거였죠. 퇴직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타포나, 요즘 정부가 너무 오만해졌다. 관광이든 투자든 다양성이 중요한 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걱정이구나.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에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는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야. 그때는 아버지의 우려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의 오만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다는 통계를 보며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생겼었죠. 한국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이나 먹고 저렴한 숙소만 찾는다는 리밍의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가치들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태국의 경제적 성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생들과의 대화는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정작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삼성전자 방콕 공장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제학과 동아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방콕 공장 노조 파업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월급 12만 바트 한화 약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지. 동아리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퐁삭이라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 보였죠. 나타폰, 너 이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퐁삭의 질문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태국도 이제 충분히 발전했으니까요. 그때 퐁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의 다른 학생들 때문인지 망설이는 듯했죠. 나중에 커피 한잔 할래? 그날 저녁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퐁삭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파업, 순수한 노조 활동이 아니야. 정부 고위층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라고.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퐁삭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은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12만 바트를 요구하자고 선동했다고 해. 말이 되지 않잖아.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월급을 12만 바트나 받으면서 일을 해? 퐁삭의 말은 계속됐어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어. 이 파업은 그 계획의 일부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퐁삭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죠. 학교 앞 레스토랑에서 퐁삭이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의 아버지는 태국 최대 반도체 부품 회사의 주요 임원진 중 부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임원 소개에서 사진과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태국 모 반도체 기업 이사장, 3억 바트 대학 기부금으로 입학한 아들 출라롱콘, 대학 재학 중 이런 기사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퐁삭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서밋 일렉트로닉스 부사장님이야? 퐁삭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 우리 회사가 삼성의 주요 협력사였거든. 하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퐁삭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조를 선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뒷돈까지 건네졌다고 합니다. 나타폰.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려는 거라고. 퐁삭의 말은 계속됐어요.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았대. 대신 한국 기업들이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었지. 이 파업은 그 계획의 시작일 뿐이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유학생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퐁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 혼자서는 답답해 미치겠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도로서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가 이미 중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기술력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이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퐁삭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파업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사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타폰, 이상해. 노동자들 대부분은 현재 처우에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분위기를 격앙시키기 시작했어. 사촌의 말을 들으니 퐁삭이 들려준 이야기가 더욱 신빙성 있게 들리더군요. 저는 직접 파업 현장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학도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위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와서 한 중년 노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삼성은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다른 공장에 비해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았죠. 그런데 이번 파업은 뭔가 이상해요. 점점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노조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불필요하게 과격해지는 시위 양상,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듯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까지. 퐁삭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회장님은 매번 그분들 만나고 나면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뭔가 강요받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퐁삭이 은밀히 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정부와 중국 기업 간의 예비투자 계약서였죠. 삼성이 떠난 부지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책상에서 우연히 본 거야. 보여주기도 힘든 거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혜택들이 기존 한국 기업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관대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야. 퐁삭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주권을 넘기는 거나 다름없어. 더 조사해보니 이런 움직임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SNS에서 퍼지는 반한 감정의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나타폰,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퐁삭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대학생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전공을 살려 이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면 그건 단순히 몇 개 회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저와 퐁삭의 진실 찾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퐁삭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퐁삭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 내부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이건 정부와 중국 투자단 사이에서 오간 비밀 협약서야. 퐁삭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통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이 공개되는 게 맞는데 이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어. 문서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접촉해왔더군요.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해요. 투자 금액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투자액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자세히 보면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 측은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그중 핵심은 경쟁 기업들의 완전한 철수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었죠. 여기 봐. 퐁삭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태국 내 기존 부품 제조사들의 기술 정보 공유도 요구하고 있어. 이건 사실상 기술 탈취나 다름없는 거야.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에는 한국 기업 퇴출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반환 감정 조성 SNS 및 언론 활용, 2단계 노조 파업 유도, 3단계 정부 규제 강화, 4단계 중국 기업 유치. 그럼 지금의 반환 감정도 그래, 모두 계획된 거야. 정부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태국 내 주요 매체들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해보니 의도적인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지고 좋은 소식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무시되었죠. 더 큰 충격은 제가 직접 만난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15년차 베테랑 노동자 쏨차이 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조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우리 직원도 아니었어요. 다른 노동자 수한 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정부 관련 인사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며 선동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삼성이 얼마나 좋은 처우를 해주는지. 현장 관리 감독자로 일하는 프라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었어요. 증언을 수집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퐁삭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우리 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를 모두 공유하기로 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삼성이나 다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배운 기술들, 정부가 그걸 중국 기업들에게 넘기기로 한 거야. 아버지 회사도 포함이야. 결국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경제학도로서,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학술 논문의 형태를 빌려 이 사실들을 기록하기로 했죠. 태국 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우리나라가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태국 전역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태국 공장 전면 철수 결정, 베트남 투자 확대. 처음에는 진짜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진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4억 바트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나타폰, 봤어? 퐁삭이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 1층 로비로 뛰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회사도 아버지가 방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어. 퐁삭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밋 일렉트로닉스는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회사 매출의 60%가 삼성 관련 사업이었다고 해요. 태국 경제신문들은 연일 특별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50억 달러 추정. 연관 산업, 도미노 붕괴 우려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연이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주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LG전자는 이미 베트남 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고 우리도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태국 정부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죠. 특히 신뢰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이 의미심장했어요. 퐁삭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를 뵙게 되었어요. 평소엔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다는데 그날 본 부사장님은 깊은 피로감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부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3,000명인데 이 중 절반은 삼성 관련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어. 이게 다 정부의 오만한 판단 때문이야. 부사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삼성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공장에 직원 50명뿐이었대요. 하지만 삼성의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세계적인 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가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가르쳐 주었지. 부사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삼성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공장에 직원 50명뿐이었대요. 하지만 삼성의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세계적인 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가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가르쳐 주었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의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짜로 달라고 해. 하지만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자산이고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시켜온 소중한 기술이니까. 서밋 일렉트로닉스의 베트남 이전 결정은 태국 재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최대 부품업체가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태국 전자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논문에 새로운 관점을 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수치나 투자 금액을 넘어서
기업 생태계와 신뢰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로 했죠.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철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간 50억 달러. 하지만 연관 산업의 붕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결국 우리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네요. 논문 결론을 쓰면서 퐁삭에게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큰 파장이 다가오고 있었고 태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태국 이공계 인재들의 베트남 취업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브레인 드레인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 선언 이후 태국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태국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 전면 취소, 베트남 대체 투자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떴죠. 5,0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LG전자였습니다. 태국 방콕 가전제품 공장 철수,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 이런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어요. SK하이닉스도 계획했던 반도체 연구소 설립을 전면 취소했고요. 나타폰, 큰일 났어. 어느 날 아침 퐁삭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디스가 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하향 조정했대. S&P도 곧 비슷한 조치를 할 거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신용등급 하락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직결되니까요. 실제로 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었어요. 그토록 큰 소리치던 중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태국 투자 계획 재검토, 베트남 대체 투자 가능성,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태국 5G 인프라 투자 보류. 이런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버리고 선택한 중국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등을 돌린 겁니다.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며 들떠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불안과 후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취업은 어떻게 하지? 한국 기업들 떠나면 우리 일자리는 베트남으로 유학 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중국을 추종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나 다음 학기부터 잠깐 베트남으로 교환학생 가려고 했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던 와중 정말 이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온 중국인들은 맞는지 대학생은 맞는지 어디서부터 의심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디서부터 이들에게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걸까요? 리민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주식시장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심각했죠. 퐁삭의 아버지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어. 퐁삭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베트남 이전에 동의했대. 여기 남아있어봤자 미래가 없다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어요. 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고 대규모 시위를 우려한 경찰이 거리마다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던 찬타위 교수님의 변화가 극적이었죠. 우리는 실수를 했다. 교수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셨어요. 경제 발전이란 단순히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닌 신뢰와 파트너십의 문제라는 걸 잊었던 거야. 이번 학기 과제로 제출한 제 소논문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된 이 논문은 여러 교수님들께 회람되었고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눈에도 띄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의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우리 대학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허황된 자부심이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진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자발적인 토론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고 밤늦게까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제학과 학생회장 수파 씨가 전체 학생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성장해온 진정한 파트너였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발전의 비전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반성의 목소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오만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탄 총리가 전국 TV 연설을 통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45분간의 연설은 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음에도 우리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배신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설립,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문화 교류 확대 등이었죠. 제 논문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논문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베트남의 성공 사례였어요.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고 현지 부품 조달률도 60%를 넘어섰죠. 베트남은 우리가 걸어왔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행히도 희망은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죠. 우리는 이스라린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퐁삭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는 최근 한국, 베트남, 태국 3국 청년 기업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세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고요. 제가 경험한 2024년의 태국은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경제 발전이란 단순한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청년 포럼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실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더 진정성 있게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협력과 신뢰 속에서 피어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타나폰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